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자포니즘에 핵심적인 영향을 준 우키요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과거 일본의 대중문화, 유흥산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자연스럽게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키요에는 에도 시대에 정착된 미술 용어로 그 기간에 융성한 문학적 내용과 풍속 등이 담긴 그림으로 현실 세계와 서민들의 꿈, 동경 등을 그린 다색 목파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학적 내용이라는 것은 당시 유행했던 소우시를 말합니다. 소우시 또는 여는 법칙에 따라서 조우시라고도 하는 것은 카마쿠라 시대부터 에도 시대까지 유행한 문학 장르인데 그 이전의 두루마리 형태가 아닌 오늘날의 재본된 체계 형태를 띤 특히 사파가 많이 들어간 단편의 읽을거리를 말합니다. 이 소우시는 주로 통속적인 내용이 많은데 그 유행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서 오토기 조우시, 카나 조우시, 우키에 조우시, 쿠사 조우시 등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우키요 조우시는 우키요의 사파로 구성된 이야기책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소우시가 어떤 것들을 소재로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표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하라 치카쿠라는 사람이 쓴 호색 일대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부유한 조은인 집안에서 태어난 세노스케라는 남자 주인공이 7살의 사랑을 알게 된 후 다양한 여성들과 셀 수 없이 많은 관계를 경험하고 60세가 돼서 여자들만 산다는 전설의 섬으로 떠날 때까지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 불교 사상과 유교 도덕에서 죄악시했던 애욕과 남성들의 성적인 판타지를 조언인다운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감정으로 그려낸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언급한 이유는 이런 문예 작품들이 인기를 끌었고 우키요에 역시 다양하고 자유로운 소재를 다루게 되었던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키요에의 뜻과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키요에는 우키요와 우키에의 합성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자어의 의미로만 보면 우키요는 걱정스러운 세상이라는 뜻이고 우키에는 표면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그림을 말합니다. 에도 시대 이전 100년가량의 전국시대를 겪은 일본인들은 계속되는 전란으로 인한 비참한 현실을 염세적으로 받아들였고 따라서 현세를 늘 걱정스럽고 덧없는 세상, 즉 우키요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흥무사 계급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전란이 잦아들자 그 염세적인 사고는 불교 사상과 더해져 현세는 현세일 뿐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라면 조금 들뜬 기분으로 즐기며 살자라는 낙관과 비관이 중첩된 관념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향락을 추구한 풍조가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염세적인 의미의 우키요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의 우키요로 변하게 된 것이고 이 말은 현재의 세태와 풍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양식, 당시의 풍속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즉, 당시 풍속을 그림으로 담아낸 것이 우키요에가 된 것인데 내포된 의미 자체만 보더라도 이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세적인 것에 집중했고 그 중에서도 화려하고 향락적인 인간의 즐거움과 욕구 등을 주요 소재로 삼았습니다. 우키요에는 이전 시대의 예술의 소재였던 궁중 이야기나 전쟁 등에서 탈피해서 서민들의 현실 생활과 풍습을 묘사함으로써 인간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의지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던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시의 유교적, 도덕적, 권위적 주제를 배제하고 서민들에게 친숙한 일상과 관심사, 속세에서의 삶, 인간의 희노애락은 물론 성애욕까지 직설적으로 묘사한 것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유통되었던 겁니다. 에도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생산력이 보존되었고 쇄국 정책 중임에도 외국과의 교류, 일본 내 다른 지역들 간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조은인 계급이 등장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귀족 못지않은 화려하고 향락적인 생활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서민 문화가 싹트게 됩니다. 특히 16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미술활동에 참여하거나 후원할 수 있는 것은 지배계급으로 한정되었지만 새로 성장한 조원인 계급은 잉여 자본을 토대로 미술품, 공예품 등을 제작, 유통하는 등으로 미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양한 미술 형식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또 에도는 새로운 막부의 근거지로 도시 개발과 확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되어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물질적 부와 소비의 중심지이자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 걸맞게 대중들은 자신에게 친숙하고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매체를 원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직관적이고 유니크한 매체, 즉 다채색의 그림이나 이것이 포함된 볼거리, 읽을거리 같은 것들을 선호했던 것이죠. 우키요에의 회화적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입체감, 원근감 등 기존 미술이 중시했던 기술적이거나 형식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주제, 대상, 표현 의도 등에만 단순하게 집중함으로써 생생하고 진솔한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명암 등 입체감을 생략한 평면적인 회화는 일본의 대표 산업인 만화, 즉 망가의 기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우키요에의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많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목판 인쇄를 통한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물론 목판화가 아닌 육필화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것들은 목판화로 제작되었습니다. 본래 다색 목판화 기술은 중국에서 채색 수묵화의 복제를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일본에 넘어오면서 우키요의 제작에 사용되었던 겁니다. 초창기에는 두세 가지 색을 판화로 찍어내고 나머지 부분을 붓으로 채색하는 방식이었지만 출판 기술과 판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많은 색을 판화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키요에의 주요 소재들을 중심으로 장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가부키입니다. 일본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 예능이 있는데 그중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 가부키입니다. 가부키는 시바이라고 하는 연극과 부요라고 하는 무용극으로 구성되며 삼위센 반주를 중심으로 노래, 이야기, 춤 등이 포함되는데 무대와 의상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장식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상하는 가부키는 에도 시대에 정립된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키가 성행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공인된 예능은 가면극인 노와 교겐, 인형극인 분라쿠, 신을 위한 춤과 음악 공연인 카구라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 매춘을 겸하는 여성 연기자 중심의 공연이 있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무대에 오른 것은 1603년 교토의 기타노 신사 등에서 여성 연기자가 다채로운 의상과 풍만한 몸을 보이면서 연불춤을 추었던 것이 그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공연은 당연히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고 에도에까지 전해져서 대중적인 공연인 가부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매춘을 겸하는 성격 때문에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한 에도 막부가 1629년 여자 연기자의 가부키 출연을 금지시킴으로써 지금까지도 가부키에는 남자 연기자만 출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식 차원에서 조금만 더 언급하자면 남자 역의 연기자를 타치야쿠, 여자 역의 연기자를 온나카타라고 하는데 여자 역의 배우는 오페라의 카스트라토나 경극의 단과 같이 여성의 목소리로 연기를 합니다. 가부키와 대비되는 전통 예능으로 노와 교겐 이 둘을 합쳐서 노가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무극입니다. 연기자들은 노맨 또는 오모테라는 가면을 착용하며 무대 장치나 소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여자 역을 하는 연기자가 여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등이 가부키와 다른 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기가 높았던 가부키의 배우 역시 오늘날의 연예인처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가부키 배우의 인물화 등이 우키요에의 한 장르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화 장르의 소재는 요시와라라고 하는 유곽의 유녀들이었습니다.
요시와라 유곽은 매춘을 겸하는 유흥업소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유곽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유녀라고 했습니다. 이들 중 대중에게 인기가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우키요에의 소재가 되었던 겁니다. 이 작품은 히시카와 모로노부라는 초기 우키요에 작가의 작품인 뒤돌아보는 미인도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속 여성은 17세기 말 당시 유행했던 여성용 띠 매듭법인 키치야 무스비를 하고, 붉은색 바탕에 국화와 벚꽃 자수가 그려진 기모노를 입고 있습니다. 기모노의 색감과 여성의 자태가 매우 매혹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더욱 부각하기 위해 걷는 도중에 뒤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키요의 인물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기도 하고, 작가인 히시카와 모로노부는 우키요의 목파나를 창안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데, 그는 가부키 배우나 유녀들에 대한 인물화는 물론 그들에 대한 평판기, 명소 안내기, 호색본 등 다양한 소재로 많은 작품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모로노부 미인이야말로 에도의 여인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인화의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에도는 도시개발이 진행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풍부했습니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었는데,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동과 교류를 불러오고, 에도에 새로이 생긴 문물은 관광의 대상이 되어서 여행이라는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전쟁이 없는 시기였다는 점, 그리고 경제력 향상으로 생활이 풍요로워진 점도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참근교대라는 제도에 따라 대규모의 인력이 전국 각지에서 에도로 몰려들면서 그 이동 경로에 있는 도시나 명소들도 여행, 관광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키요의 장르에 풍경화도 포함되고, 유명한 관광 명소에 대한 그림, 지금으로 말하면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인쇄물 또는 그림 엽서 같은 것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우키요에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이 그림은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후가쿠 36경이라는 판화집에 나오는 카나가와 오키나미우라, 카나가와 앞바다의 높은 파도 너머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후가쿠는 후지산을 뜻합니다. 가츠시카 호쿠사이는 어린 나이부터 우키요에와 목파나에 관심을 가졌고, 90세까지 사는 동안 화가로서의 활동명을 30회 이상 바꿔가며 다양하고 폭넓은 작품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중 후가쿠 36경은 그가 70세의 나이에 출판한 것으로, 후지산이 보이는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과 구도, 그리고 단순화된 표현 기법으로 후지산을 담아낸 것입니다. 이 작품집에는 제목인 36경과는 달리 46개의 작품이 담겨 있고, 이후 호쿠사이는 작품을 더해 후가쿠 100경을 출판합니다. 이 작품들은 단연 풍경화 장르 우키요에의 대표작들이며, 당시 다른 작가인 안도 히로시게의 명소에도 100경, 토카이도 53차라는 또 다른 풍경화 또는 명소 소개 작품에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프랑스 화가 앙리 리비에르는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에펠탑 36경이라는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에도의 건설은 남성 인부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당시 에도의 인구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노동 인구를 포함해서 조닝 같은 부유층들의 유흥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요시와라 유곽입니다. 여기서 유곽은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매춘 시설들이 모여있던 구역을 말하는데, 이곳은 주로 성곽처럼 담장이나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요시와라는 유곽이 있던 에도의 지명을 말합니다. 본래 에도의 유곽은 니혼바시 근처, 오늘날의 니혼바시 닌교초 근처에 있었는데, 1657년 발생한 대화재 이후 아사쿠사 센소지 뒤편, 오늘날의 다이토구 센조쿠 지역으로 옮겼는데, 당시 그 지역 지명이 요시와라였다고 하고, 이 지역은 오늘날에도 도쿄에서 유명한 풍속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도의 유곽은 이에야스가 시즈오카의 순푸 지역, 현재 아오이구 지역에 있던 것 일부를 에도로 옮겨온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유곽은 에도의 요시와라 이외에도
교토에는 시마바라, 오사카에는 신마치, 나가사키에는 마루야마라는 지역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곽에서 술자리에 여흥을 돋우는 예능을 하고 매춘을 하던 여성들을 유녀라고 했는데, 이들은 미모나 인기도, 나이, 경력 등에 따라서 최상위인 타이유부터 견습생인 카무로까지 무려 18개 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앞서 본 것처럼 미인도나 인물화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유명세나 인기를 얻기도 했고, 공적인 관리의 대상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은 착취의 대상이었고, 인기가 없어지거나 나이가 들면 버려지는 등 매우 처참한 처지에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키요의 장르 중에는 이런 유곽 이외에도 목욕탕이나 찻집 같은 곳에서 몰래 행해지던 매춘이나 성관계 장면을 묘사한 호색본, 이른바 춘화도 있었습니다. 춘화의 유래는 중국입니다. 조선에도 춘화가 있기는 했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노골적이지 않고 은유나 상징 같은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키요에로서의 춘화, 호색본은 남녀의 성기를 의도적으로 부각하는 등 매우 적나라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성 간의 성관계는 물론 동성 간의 관계를 묘사한 것들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작품인데요.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어부 아내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는 많이 있으니 저는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작품의 형식을 보면 선정적인 그림을 기본으로 해서 종이의 빈 여백에 빽빽하게 글씨들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장면에 대한 묘사와 등장인물의 대사들입니다. 글씨 자체도 일정하게 줄과 간격을 맞추기보다는 그림의 분위기처럼 어딘가 다급한 필치로 흘려 써내려간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우키요에를 소비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키요에가 오늘날 만화 장르의 시초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우키요에는 유럽의 많은 인상파 화가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자포니즘이라는 사조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키요에가 가지는 밝은 색채와 대담한 구도, 그리고 평면적이면서 주제에 집중하는 과감한 생략은 오늘날 그래픽 예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지인에게 일본인들이 3D 애니메이션보다 2D 애니메이션을 선호하는 이유를 물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키요에에서 비롯된 평면적 회화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그것이 일본적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일본은 요즘은 디지털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으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쇄물을 많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나라입니다. 그것 또한 이 우키요에에서 비롯된 인쇄 문화와 산업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에도 시대에는 노동인구의 집중으로 인해 먹거리 문화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스시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밥, 즉 밥 위에 해산물을 얹어서 이렇게 손으로 쥐어서 만드는, 이걸 주먹으로 쥐었다고 해서 니기리 스시라고 합니다. 도쿄 중심의 간토 지방이 아닌 교토나 오사카 중심의 간사이 지방에서 먹던 스시는 하코라고 하는 나무 상자에 밥, 해산물, 밥, 해산물, 밥 이런 식으로 채워 넣고 그것을 누른 다음에 발효시켜서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먹던 꽤나 고급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하코 스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도는 빠르게 돌아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들인 스시를 먹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해산물이 상하지 않도록 밥에 식초 등을 섞어서 그 위에 해산물을 얹어서 곧바로 먹는 니기리 스시가 생겨난 겁니다. 이런 니기리 스시는 야타이라고 하는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팔았는데, 굳이 말하자면 오늘날의 패스트푸드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돈부리 같은 음식의 유행이었는데, 밥 위에 반찬, 부식이나 국 같은 것을 곁들여 먹는 것을 돈부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도 시대 이전에도 노동자들의 식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에도 시대에 와서 그런 형태가 하나의 음식 문화로 정착되었고, 그러면서 곁들이는 부식도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육류를 소비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여서 에도 시대에 있던 음식은 아니지만, 돈부리의 종류 중에서 밥 위에 닭고기와 달걀을 얹어서 먹는 오야코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자 중 앞에 친자는 모친, 부친할 때 쓰는 것으로 닭고기를 말하고, 자는 자식, 즉 달걀을 말합니다. 한자만 놓고 보면 조금 끔찍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 좀 이상한 장면이긴 하죠. 일본어로 부치는 치치오야, 모치는 하하오야라고 합니다. 즉 일본에서 친자가 한자로 쓰일 때는 부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깡패들 사이에서 두목과 부하 사이를 꼬붕 오야붕 하는 것도 의리 있는 형제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 정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일, 친일파는 어떤 의미일까요? 친일은 일본을 부모의 나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이 나라의 친일파들이 왜 아직도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지 못해서 안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럽의 자포니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